양천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줄넘기 등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통한 비말 발생을 지목했습니다. 신월동과 여의도를 잇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에서는 80km로 달려 여의도까지 8분이면 갈 수 있는데요. 꽉 막혀 30분 가까이 걸렸던 신월 IC에서 여의도 간의 출퇴근길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또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녹번, 응암 지역 중학교 균형 배치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녹번, 응암 지역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하며 중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명, 이 중 15명이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양천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 1명, 은평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 3명 등입니다. 먼저 양천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 7일 체육시설 수강생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17일까지 26명, 18일에는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수강생이 탈의실을 공동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줄넘기 등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많은 비말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전파로 추정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의 의료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 16일 퇴원 환자 1명이 최초 확진 후 17일까지 7명, 18일에 3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입원 환자는 모두 퇴원했고 병원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나 환자가 입원하고 있어 수시로 실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그리고 환자 등에게 추가 전파되고 확진자 중에는 종사자 1명이 다른 의료기관 2개소에서도 근무함에 따라 타 의료기관에도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서울의 일평균 확진자는 2주 전 196명보다 7명이 많은 203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역시 2주 전 23.9%에서 지난주에는 29.5%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그리고 65세 이상 확진자 수 등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모임은 자제하고 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신월 여의 지하도로 개통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신월동에서 여의도를 한 번에 잇는 이 도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특히 개통 전 미리 지하도로의 모습을 보여드린 이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실제 현장은 어땠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신월 여의 지하도로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개통한 신월 여의 지하도로. 국회대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월동과 여의도 7.53km를 지하에서 한 번에 잇는 도로입니다. 출근차들로 국회대로가 꽉 막히는 오전 8시. 신월 여의 지하도로의 시작점인 양천구 신월 IC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 차량을 타고 이 지하터널 내부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지하 70m 아래로 들어가니 뻥 뚫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분. 원래 출근할 때 뭐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15분 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해요. 이쪽은 워낙 막히니까요. 하지만 개통 첫날에는 도로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높이 제한을 어긴 화물차가 도로 입구에 끼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화물차를 끌어내는 등 사고 수습까지 약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3m의 높이 제한을 모르고 화물차들이 지하도로에 진입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 진입 2km 전부터 높이 제한을 안내하고
진입 100m 전 통과 제한 시설도 설치했다는 해명. 운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다는 그 표시 보셨나요? 아니요.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표시는 잘 못 보고 들어와서 좀 천장이 좀 낮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지요, 지금. 보면은 화물차들요, 우리가 들어가려면 진입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화물차 딱 들어가는 거 보면 우리가 쫓아간다고. 무작정 밀고 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이 밖에도 비싼 통행료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요금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마포대교에서 넘어와가지고 바로 좌측 1, 2차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신규 도로의 완전한 정착까지 약 3주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예, 신월 여의 지하도로 개통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과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회대로 이용 차량이 하루에 19만 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 혼잡도 심하잖아요. 이번에 지하도로 개통으로 신월 IC에서 여의도 구간의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개통 전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국회대로는 그동안에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인근이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주차장 문제는 확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 4월 16일 날 드디어 이제 개통을 한 겁니다. 평균 3, 40분, 많을 때는 이제 사고 나면 1시간 이상씩 걸렸는데 한 8분 정도면은 여의도까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혼잡 감소와 지역의 교통 안정까지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5년 넘게 지하도로 개통을 기다려왔는데요.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지하차도를 이용해 봤는데요. 금요일에는 이제 여의도 전경련으로 나가봤고 토요일에는 올림픽 대로를 이용해 봤습니다. 한 7분, 8분 정도 되니까 정말 꿈결같이 전경련 앞에, 그다음에 올림픽 도로 앞에까지 서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금요일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제가 퇴근길에 한번 이용해 봤는데 한 출구서부터 한 6km 구간까지는 굉장히 극심한 정체를 겪어왔습니다. 통과하는 데 한 30분, 40분 걸렸는데요. 아마 금요일 날 퇴근 시간이니까 주변도 많이 막히긴 했겠지만 일단 신월 IC 부분에서 공사가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퇴근길에도 좀 원활한 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도 홍보가 부족을 해서 첫날도 그랬고 월요일에도 그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는데 앞으로 또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 때는 괜찮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좀 정체가 심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 6km 부분부터 그냥 차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결국은 남부순환도로 제물폴길 옆길에서부터 모아지는 모든 차량들이 한꺼번에 엉키면서 그 일대가 극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네,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유료도로입니다. 2,400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좀 요금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슷한 서울의 도로 유료도로 구간이 이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한 16% 정도 비싸거든요.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낮아져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번 경인고속도로의 같은 통행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비, 운영비까지 회수하고도 남는데 이유는 아마도 통행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월 여의 지하차도도 아마 많은 통행량 때문에 곧 통행료 인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월 여의 지하도로 개통으로 교통 혼잡이 좀 많이 완화될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양천 지역에는 어떤 영향들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회도로 지하화 공사 그리고 상부 공원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하도로 개통은 그 첫걸음이었고요. 먼저 신월동 지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길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이면도로의 보행권이 확보되면서 안전도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역의 심각한 문제였던 도로소음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인 지하차도의 상부의 공원화 작업이 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선언권의 녹지 공간이 좀 넓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간 제물포길 인근에는 공업사 그리고 동업 등 물류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공원화 작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산업 지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서와 양천이 제물포길로 인해서 그동안 단절이 됐었는데 앞으로 강서와 양천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보다 탄력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 행정 지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물품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등록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1000여 곳인데요. 지원되는 물품은 마스크 등 15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입니다. 방역물품이 필요한 사업장은 오는 26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에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생깁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신설에 앞서 1인 가구 특별대책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새로 설치하는 전담 조직은 현재 실, 국, 본부별로 분산된 기능을 결합하고 1인 가구의 실태를 분석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기간 1인 가구의 안전과 질병, 빈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 녹번, 응암 지역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중학교 부재 문제가 심각한 지역 문제로 떠올랐었는데요. 주민들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해달라며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은평구청의 요구에 시교육청이 학교 균형 배치 연구 용역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이지연 학교지원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녹번 응암 지역에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저희 뉴스에서도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편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어렵습니까? 네, 평소에도 녹번 응암 지역은 중학교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 내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약 8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하였고요. 앞으로도 추가 입주가 예정되어 통학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 인구 동향을 추산해 보면 중학교 신입생은 2021년 660명에서 2026년 850명으로 타 지역의 감소 추세와는 달리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학급은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대책이 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듯한데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학교 이전 또 재배치 사업 노력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네, 은평구는 2018년부터 녹번동, 응암동 일대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관내 중학교 이전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부 1, 2 학교군 학생 및 학교 균형 배치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용역 등이 진행이 되면 관련 사업은 본격적으로 언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무리되는 시점 또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용역은 학교 용지 발굴, 이전 대상 학교의 여건과 학교 설립 비용 추계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마무리 시점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은평구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과 함께 중학교 설립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이지연 학교지원팀장이었습니다. 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도 연일 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이 결국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는 필리핀 동쪽과 일본 남쪽 바다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유입됩니다. 다시 북적도 해류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고 일부는 일본으로 또 일부는 대만 난류를 통해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4-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7개월 안에 부산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확산에 대해 연구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 이후 7개월가량이면 우리나라 연안에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이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생계 또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가장 큰 걱정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한국 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트리튬으로 불리는 이 삼중수소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2.3년,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기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암 물질인 이 트리튬, 삼중수소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지금 40분의 1 희석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사능의 경우는 기준치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바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연안까지 왔을 때 방사능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고 태평양이 다시 희석된 뒤 우리나라 연안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낮은 농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방사성 방어학회 김교윤 회장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해양 방출일 때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 선량 수준이 연간 한도보다 훨씬 낮은 만큼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자체들의 걱정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먹이 활동을 통해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쌓이는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먹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시와 정보 공개, 검증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61년) 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 부정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김주열은 겨우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저항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와 같은 부정선거, 장기 독재, 무자비한 탄압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불꽃처럼 산화한 4.19 혁명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